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임을 유감없이 보여준 그 다음 날입니다. 외신들이 놀랐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총선 결과를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레임덕은 뒤뚱거리는 오리라는 뜻인데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상태, 즉 통치권 누수 현상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또 북한의 위협이 이번 선거에서 큰 작용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허약한 경제가 유권자들의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목이겠지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 뉴욕 타임스도 한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새누리당을 거부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쉬운 해고 등의 경제 정책들을 이제는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집권당 새누리당에는 내년에 펼쳐질 대선 레이스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어제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두 권위 있는 신문 기사에서 깨 볶는 냄새가 나네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의 약해지는 경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집권 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상승, 국제통화기금의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정부의 노동개혁 논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발 기사에서 총선 결과는 노동자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하려는 정부의 시도,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엄정 단속 등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통합진보당 해산건, BBC는 이걸 박근혜 정부 집권 여당의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긴 공당을 통째로 날려버린 사건은 만화 같은 일이죠. BBC도 워싱턴 포스트처럼 청년 실업률 상승, 위험 수위의 가계부채와 같은 경제 우려가 이번 선거를 지배했다면서 북한 문제는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치명적인 패배가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경마장식 보도에 익숙한 국내 언론 보도와 격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조중동도 쉽게 이야기해서 야마 돌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새누리당은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최대 18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오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라면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박이라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5월 자신의 말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지목해서 끌어내렸다. 진박이라는 사람들은 이번 공천을 주도하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잘라냈다면서 유권자를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는 오만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친박근혜의 충성 분자를 꽂아 넣기 위해 총선 결과에 개의치 않겠다는 역대 최악의 막장 공천은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왔다. 이른바 서울 강남벨트와 텃밭인 부산과 대구의 지지층이 고개를 돌린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은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은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새누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노의 폭풍이 불면서 야권 분열 구도가 맥을 못 추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외신과는 달리 실업률 상승과 수출 급감, 가계부채 증가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이번 결과를 낳은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면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공천 잘못한 것, 이것이 이번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조동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난맥과 불통으로 무수한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때 약속했던 지역 탕평 인사는 아예 사라진 지 오래다. 청와대 참모나 정부 부처 장관들조차 대통령과 대면 보고가 어려울 정도로 소통 장애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집권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무슨 부하 직원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행태를 열거하며 질타한 뒤 임기 후반기에 있을지 모를 레임덕을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당, 야당 등과 더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적된 잘못인데 그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투네요. 사실 경제정책 면에서는 조중동은 박근혜 정권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천 무난하게 하고 소통 잘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이 괴멸적인 패배를 면할 수 있었다. 이 말일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새누리당 패배 분석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당 표가 더불어민주당 표만 분산시킬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큰 착각이었다는 거지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실언으로라도 안철수당을 밀어줄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공천을 둘러싼 집권 여당의 막장 내전과 자기 사람을 국회에 심겠다는 박근혜 청와대의 아집에 분노한 보수 유권자들이 새로 탄생한 중도 성향의 국민의당에 눈을 돌렸다는 그런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야권은 물론이고 당내 비박계와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중도층은 물론이고 핵심 지지층도 실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작년 말 현실화된 야권 분열 사태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표심에 대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의도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선거 직전 여권 지지층은 절반 가까이 떨어져 나갔다면서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행태를 지난 2달 동안 모조리 했기 때문에 지는 것이 당연한 선거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질 수 없는 선거를 망쳤다. 이게 소제목인데요.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다가 막말 파문에 휘말렸고 결국 낙선한 김용민 후보가 19대 총선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은 연초만 해도 180석을 예상할 정도로 낙관적인 전망 속에 총선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투표 당일까지도 내심 과반 의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았다. 지난 주말부터 지지층이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기대 섞인 이야기도 나왔다. 과반 의석 확보를 전제로 총선 이후에 벌어질 본격적인 당권 투쟁과 차기 대선 레이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어제 오후 들어서 투표율이 다소 높아진다는 소식에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50대 이상 전통적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술렁이었다. 그래도 진짜 과반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던 듯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선거를 지휘한 김무성 대표가 과반 실패로 타격을 입고 오세훈, 김문수, 안대희 등 여권의 대권 주자군으로 꼽혔던 후보들이 줄줄이 야당 후보에게 밀리자 차기 대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부산 지역구에서 투표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병원에서 링거주사를 맞으며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본 김무성 대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화제의 당선자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로 꼽히는 오세훈 후보를 가볍게 제압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당선자 정세균 의원. 네,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세균 당선자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6선에 성공하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정세균 당선자는 19대 총선 때 서울 종로에 첫 발을 들였는데요. 새누리당이 줄곧 점유해온 종로를 탈환하는 것이 정권 교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4선을 냈던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시를 후배에게 양보하고 험지로 나섰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4년 동안 지역구를 꼼꼼히 관리해 왔는데요. 이번 선거운동도 좁은 골목이 많은 종로 지역에 맞춰서 차량을 개조하고 총 연장 274km에 달하는 지역구 내의 도로 전체를 다 돌았습니다. 여당의 유력 차기 주자를 상대로 청와대가 있는 정치 1번지를 사수했다는 점에서 정세균 의원의 입지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20대 국회에서 당내 대표급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네,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주목한 또 한 명의 당선자, 서울 강남을에 더민주 깃발을 꽂은 전현희 의원입니다. 전현희 이 당선자는 전통적인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에서 24년 만에 야당 후보로 당선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14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홍사덕 의원이 당선된 뒤 야당 후보의 강남 입성은 처음인데요. 전현희 당선자가 강남에 나섰을 때 실제 당선을 예측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51.38% 과반을 넘겼습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전현희 당선자는 치과 의사 출신이면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는 남편인 김헌범 창원지법 거창지원장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현희 당선자는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도 기뻐해 줄 것이라면서 선거 기간 내내 많이 생각나고 그립고 힘들 때마다 많이 울었다 이러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네, 전현희 당선자, 이분 저도 잘 아는데요. 컨텐츠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격으로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좋은 정치인이 좋은 결실을 맺었네요. 무척 반갑고 고무됩니다. 또 한 명이 바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천 배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7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세종시에서 당선된 것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받아줄 걸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네요. 세종시 유권자들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저를 당선시켰다. 네, 김종인 대표 말을 패러디한 거지요. 이해찬 당선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년 정권 교체는 나의 마지막 소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복당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친노의 중심이다. 더민주는 국민의당 등장으로 약화됐고 이해찬 의원은 출당에 가까운 이런 탈당을 당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걸 딛고 생존했다. 충청권의 맹주를 뛰어넘어서 복당하게 된다면 더민주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화제의 당선자, 이번엔 통합진보당 출신 김종훈, 윤종호 두 무소속 울산 출마 후보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당선됐습니다. 한국일보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 막판 김무성 대표까지 나서서 문재인 전 대표가 더민주 후보를 사퇴시키고 종북 통진당 출신 후보를 내세웠다며 색깔론을 펼쳤는데요. 표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검찰이 윤종호 후보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표적 수사, 정치 공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격차를 더 키웠다는 분석을 한국일보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조선업 침체에 따른 울산 지역 경기 불황과 현 정부의 노동법 개혁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표로서 분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종훈 당선자는 이번 선거 결과는 현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했고, 윤종호 당선자는 울산의 첫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쉬운 해고 차단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제의 당선자 또 한 명은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자입니다. 한겨레가 소개했는데요. 서울 은평갑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 선거사무소의 권미화 씨, 이분은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밀걸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전화를 돌려서 내 삶의 변호사 박주민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오병환 씨, 이분도 자원봉사인데요. 길거리로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었습니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인데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오병환 씨는 권미화 씨와 함께 말없이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오병환 씨와 권미화 씨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입니다. 단원고 2학년 7반 고오영석 학생 부모인데요. 박주민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왔지요. 박주민 후보 선거사무소의 최일곤 보좌관은 주변에서 세월호 이야기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노란색 옷과 세월호 리본을 떼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슴 아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미화 씨는 인품과 실력을 갖춘 박주민 후보가 국회에서 바른 말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박주민 후보는 지난달 20일 이쯤에 뒤늦게 공천을 받았습니다. 서울 은평갑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한 이미경 의원이 사무실부터 보좌관까지 내주면서 지원 사격을 했지만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당 김신호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판세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선에 이르게 됐습니다. 마지막 화제의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찍히거나 밉보인 유승민, 진영, 조웅천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소개했는데요. 경기도 남양주 갑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찌라시 파문으로 물러났죠. 조웅천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 영입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로 낙인 찍은 무소속 유승민 후보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내세우면서 탈당했지요.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사선 고지를 밟으면서 여권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습니다. 총선 전에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긴 진영 후보도 4.13 총선 서울 용산에서 승리했는데요. 자, 이 세 사람 박근혜 씨에게는 배신자겠지만 국민 눈에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도 감수한 진짜 정치인이었습니다.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패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겨레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석이 걸린 광주 전남 전북에서 목표했던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호남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현지 민심입니다. 큰일입니다. 호남의 이탈은 지금까지 제1야당을 떠받쳐온 양대 축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압도하지 못했다는 점도 뼈아픕니다. 철저한 승자 독식 구도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의 맹점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 득표율이야말로 그 정당의 전국 정당 여부를 가리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에서 선전하고 불모지였던 대구와 부산 경남에서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은 확실한 성과입니다. 국민의당이 갖지 못한 지역구에서의 전국 경쟁력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당이 더민주고 국민의당은 제3당 아닙니까? 큰 격차로 말이죠. 어쨌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마련된 이 두 개 야당의 병립 구도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큰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 수준의 야권 재편 논의는 당분간 떠오르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호남 재건이 과제가 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호남의 반발, 호남의 비호감을 극복할 새 지도부가 등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한겨레 성한용 정치 선임 기자의 칼럼,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김욱 서남대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호남 유권자들이 친노무현 세력의 위선적 영남 패권주의를 물리치고 획득한 성과로 볼 수 있겠다. 정치적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이 발전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만이 있던 불만이 없던 하여간 항상 더불어민주당만 선택해야 했던 그런 구도였지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민주 찍을까 국민의당 찍을까 이렇게 선택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진 야권의 앞날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야권 재편이 가능할까?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을까?
당분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권 재편은 고사하고 대화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 기득권 세력은 두 집단을 끊임없이 이간질할 것이다. 국민의당 사정도 복잡하다. 야권 재편보다는 당장 의원총회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낡은 진보 청산을 외치는 안철수 대표와 진보 성향의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등 호남 정치인들은 정책 노선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호남을 근거지로 한 제3의 정치 세력 출현이 사실 처음은 아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했다. 어쨌든 야권이 둘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기득권 세력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정치의 귀신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일격을 당했지만 머지않아 전열을 정비하고 대선 준비에 나설 것이다. 선거가 끝났다. 호남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혼내줬다고 환호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고립된다. 세속화,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 지혜가 필요하다. 1996년 4.11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을 차지했다. 야권의 앞날은 캄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50석을 차지한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에 손을 내밀었다. DJP 연합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꼭 20년 전의 일이다. 지금 호남 야권과 비호남 야권의 거리는 20년 전 국민회의와 자민련보다 가깝다. 얼마든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 서로를 새누리당보다 더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대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대 총선은 대선 주자 문재인 효과를 각인시켰습니다. 더민주의 수도권 선전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가뭄의 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지지는 야권 대선 주자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고지입니다. 이는 경쟁자들에 비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실히 우위에 서는 지점인데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곳에서 당선된 것도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 출발선인 부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차기 야권 대선 경쟁에서 영남이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호남에서의 완패로 전통적 야당 지지층과 불화를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야권 심장부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상황은 제1야당 대권 후보에게 흠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당분간 자숙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권 재통합 주도권을 놓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는데요. 국민의당은 제3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정당 득표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다만 야권 분열 책임론이 불거질 경우 두 사람 모두 세대 교체론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총선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 소식까지는 전하고자 합니다.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과정에서 처음부터 한국 정부가 개입했음이 분명하다고 이 식당 중국인 경영 책임자가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 주장은 북한 종업원들이 긴 시간 협의를 거쳐서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탈북했다는 정부 발표와 크게 달라서 주목됩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 류경의 중국인 경영 책임자는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탈출 과정은 100%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간단하고 편리하게 처리했을 수가 없다. 당연히 한국 쪽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류경 경영 책임자는 여성 종업원 3명이 먼저 탈출을 시도했지만 식당으로 돌아왔고 이들을 찾겠다며 나선 13명이 오히려 한국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런 일은 모두 미리 준비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일보는 류경 식당의 나머지 종업원 7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수많은 수구 기득권 언론이 비틀고 부정하며 회의했지만 역시 야당의 필승 공식은 야권 단일화임이 드러난 오늘 20년 전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대중 총재의 지혜에서 2017년 정권 교체의 길을 찾아보자면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국민회의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대중 총재를 중계차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중 총재님, 먼저 오늘 후보로 선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차 관문은 통과하신 셈인데 예. 이 문제는 본선에서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수평적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 이른바 DJ 피연합이 과연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망과 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야권을 지지한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이고 또 전 국민이 되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재님, 그렇지만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김종필 총재와의 DJ 피연합, 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야권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또 지난번 조선일보 여론조사 같이 야권 단일화만 되면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서울시장 때도 여론조사는 처음에 조순 후보가 박찬종 후보보다도 반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엔 결과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화만 되면 된다는 것을 지금 전국 어디를 가보나 국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되면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권 일각에서는 이 제3의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이른바 제3후보론이 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죠. 있는데 그러면 누구냐 하면 또 뚜렷이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로 봐서는 별로 실현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야권 단일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이야기들 아니냐. 야권 단일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이야기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마무리는 한결의 사설로 하겠습니다.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했다가 제목입니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야권 분열이라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 야권 후보들의 난립으로 어부지리를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면서 새누리당은 한때 독자적인 개헌 가능성 확보까지 넘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는 딴판이었다. 새누리당은 단지 전체 의석수뿐 아니라 질적인 내용 면에서도 완패했다. 이런 총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기도 하다. 물론 새누리당 후보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잡음에 실망해서 기존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인 것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참패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염증과 실망감의 표출임이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을 구실로 초접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고 선거 전날까지도 국무회의에서 야권 심판론을 소리 높이 외쳤지만 유권자들은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으로서 응수했다. 그동안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들어가면서 선거 때마다 승승장구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의 거센 직격탄을 맞았다.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줄곧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쇠귀에 경일기였다. 결국 유권자들은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통해 명확한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이번 총선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을 급속히 상실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아갈 방향은 오직 한 가지다.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비롯해서 경제, 외교 안보, 남북관계 등 곳곳에서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온 행태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 궤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것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길이다. 아직도 그릇된 자신감과 판단 착오에 빠져서 오만과 고집을 계속 부리려 할 경우 더욱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질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패배 최대 책임자는 바로 저라고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대 총선 패배의 최대 책임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점도 분명히 합시다. 초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